바로 호르몬입니다. 호르몬은 화학물질의 일종으로 내분비선에서 혈액으로 분비됩니다. 혈액을 타고 전신을 순환하다가 목표로 하는 신체기관에 당도하면 해당 신체기관에 작용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때 혈액 중에 호르몬이 많아지면 내분비선은 호르몬 분비를 줄이고 호르몬이 적으면 호르몬 분비를 늘리면서 혈중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사람의 내분비선에는 뇌하수체, 갑상선, 부갑상선, 부신, 췌장, 정소와 난소가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은 뇌 속에 있는 작은 기관인 뇌하수체입니다. 이 뇌하수체는 시상하부에 의해 조절되는데 내 몸의 상태와 환경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여 표적기관인 갑상선, 부신, 성선 등의 신호를 보내 각각의 기관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됩니다. 또한 몸의 성장을 촉진하는 성장 호르몬과 모유를 생산하게 하는 프롤락틴, 소변 배출량을 줄여 몸 안의 수분을 지키는 항이뇨 호르몬, 출산 시 자궁을 수축시키는 옥시토신 등이 분비됩니다. 뇌하수체 외에도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은 여러 부위가 있는데요. 분비 기관에 따라 호르몬의 기능 또한 매우 다양합니다. 호르몬의 기능을 분비 기관별로 살펴보면 갑상선에서는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호르몬을 분비하여 체온 조절과 에너지 대사 등에 관여합니다. 부갑상선 호르몬은 뼈에 작용하여 칼슘의 농도를 조절합니다. 신장 위쪽에 위치한 부신에서는 우리 몸의 대사와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또한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해 스트레스에 대항하고 혈압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췌장에서는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과 혈당을 높이는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난소에서는 여성을 여성답게 하는 여성 호르몬이 분비되고 정소에서는 남성을 남성답게 하는 남성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우리 몸에 과도한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내분비 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호르몬 불균형 현상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단기간에 심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여성의 경우 월경이 불규칙해지고 고혈압, 일시적인 고지혈증, 우울증과 수면장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호르몬 균형을 위해서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만약 호르몬 불균형이 의심되면 혈액 검사를 통해 호르몬 검사를 진행하고 원인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호르몬 얘기죠. 이 호르몬이 있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우리 몸에는 오장육부가 있잖아요. 수많은 장기가 존재하는데 이 장기들이 각기 고유한 기능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인체라는 하나의 생명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조율을 해야 돼요. 서로 신호를 보내고 조율을 해야 되는데 그 조율해 주는 게 이제 두 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대화하고 직접 대화하기도 하고 또 간접적으로 전화나 문자로 주고받기도 하죠. 똑같아요. 우리 몸도 체내의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두 가지 교통 시스템이 있다. 하나는 신경계, 또 하나는 호르몬계, 즉 내분비계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장육부가 서로 조율하기 위해서 그런 거구나 라는 거고, 신경계는 유선전화와 같은 거예요. 전화하면은 바로 직통 연락이 되죠. 빠르게. 내분비계는 와이파이예요. 와이파이는 터졌다 안 터졌다 하기도 하죠. 그래서 유선전화는 빠르고 정확하지만 통신선이 닿지 않는 곳이 있잖아요. 유선전화는 직접 선이 다 안 깔린 부분들. 그래서 깔린 부분들은 여기 소통이 빠르죠. 근데 이제 제한적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호르몬 역할을 하는 내분비계는 와이파이와 같아요.
그래서 신호가 조금 약해도 전선이 들어가지 않은, 통신선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에도 전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몸 전체로 신호를 퍼뜨리는 게 호르몬계, 내분비계예요. 그래서 오늘은 내분비계에 대해서 주로 배울 거예요. 그 신경계는 물리적인 부분만 이렇게 소통이 되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근데 호르몬계는 또 변수가 많기 때문에 호르몬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신경계는 신경세포, 여러분들 뉴런 아시죠? 그래서 이 신경섬유가 통신선처럼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뇌의 척수에서 이 끝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이 신경계의 일부인 자율신경계는 뇌와 연결이 돼서 각종 장기나 혈관, 호흡 등을 통해서 몸의 균형을 유지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자율신경계는 크게 교감신경이 있고 부교감신경이 있다. 교감신경은 바짝 긴장하는 거죠. 활동하고 위기 대응을 얘기하고, 부교감신경은 휴식과 회복, 소화를 담당해서 서로 균형을 이룬다 그랬어요. 근데 계속 빨빨빨빨거리고 다니면 교감신경이 항진되어지죠. 그럼 늘 긴장한 모드가 되죠. 에너지도 많이 쓰고, 부교감신경은 늘어지는 거예요. 휴식하고. 이게 낮과 밤 서로 활동들이 교차하면서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한쪽 기능만 이렇게 쓰면 항진이 돼서 문제가 되죠. 몸의 건강에. 이제 내분비계는 신경 섬유 다발로 통신 역할을 하는 것 대신에 호르몬을 통해서 소통한다. 호르몬은 혈액을 통해서 전신으로 운반되고, 이 호르몬은 수용체가 있어요. 그 호르몬이 아주 미세한 양이거든요. 엄청나게. 그 미세한 양이 해당 세포의 수용체를 놓고 했을 때 그거를 인지해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수용체 기능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생성하는 기관이 있다면 받아들이는 표적세포들이 있어요. 그래서 표적장기에만 작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보완을 이루어줘야 된다. 그래서 아까 신경계하고 내분비계가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보완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 균형이 깨지면 몸의 조화가 무너지고 각종 질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자, 호르몬의 특징 또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영상을 통해서 내분비계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분비계의 개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내분비기관은 우리 몸에 전체적으로 분포하면서 신진대사를 조절합니다. 뇌하수체랄지 부신, 부갑상샘이나 이자, 그리고 갑상샘, 또한 가슴샘, 또 남녀의 성호르몬을 분비하면서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각 샘은 호르몬이라는 화학적 전달물질을 혈류로 직접 분비하는데요. 호르몬은 혈액에 용해된 상태로 특정 신체 부위로 이동하여 혈액벽을 통과한 뒤에 표적세포의 특정 수용체에 결합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포의 기능을 변화시켜서 장기의 활동에 영향을 줍니다. 다음으로 호르몬 작용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르몬은 혈류를 통해 이동하면서 많은 세포와 접촉을 하게 됩니다. 각각의 호르몬들은 특정 표적 세포에만 작용을 하게 됩니다. 특히 각 세포마다 특정 호르몬에 대한 수용체가 있기 때문에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호르몬의 성분에 따라 신호 전달 방식이 좀 다른데요. 단백질 성분의 호르몬은 표적 세포의 표면 수용체에 결합하고, 지방 성분의 호르몬은 세포막을 통과하여 세포질 또는 핵의 수용체에 부착하게 됩니다. 호르몬이 세포의 수용체에 결합하게 되면 생리적인 변화가
세포에 작용하게 되고요.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신진대사, 성장, 면역반응, 성발달 이런 것들과 같은 신체 기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분비계의 개요와 호르몬 작용의 특성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호르몬이 어떤 기능들을 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분비하는 조직이 있고 그리고 수용하는 세포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호르몬이라는 것은 뭐 보시다시피 피 속에 떠돌아다니죠. 화학 물질들이. 그래서 오장육부의 기능들을 조율하죠. 그리고 이제 이 호르몬이 젊었을 땐 잘 나와요. 그죠? 근데 이제 나이 들면, 성장 호르몬이나 성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이 위축이 돼요. 우리가 근육이 30대 이후 위축이 되는 것처럼, 호르몬은 20세 이후부터, 특히 뭐 성 호르몬 같은 경우들, 성장 호르몬, 발달 호르몬 이런 것들은 20세부터 점차 분비량이 줄어드는데, 이 호르몬 기능이 크게 떨어지거나 균형이 깨지면 우리 몸이 쉽게 노화되고 각종 질병에도 더 쉽게 노출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현재 알려진 호르몬이 수천 종이 있어요. 근데 그 작용과 역할이 파악된 호르몬은 100여 종 정도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호르몬은 아주 극소량이에요. 개미 오줌도 개미 눈곱만큼도 안 될 그런 양이고, 밀리그램도 아니고 그 이하 마이크로그램 단위로 작용하는 게 많다. 이렇게 소량이지만 몸에는 큰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르몬을 조절하는 약을 가지고 몸을 이렇게 컨트롤하는 게 어려워요. 그 극소량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자, 인체 내분비 선은 이와 같아요. 아까 설명에도 나왔지만 대표적으로 뇌하수체 머리 쪽에 있죠. 그리고 이제 갑상선, 부갑상선 목 쪽에 있죠. 그리고 흉선은 심장 위쪽에 붙어 있어요. 흉선, 가슴흉, 흉샘이라고도 하죠. 면역 티무스 그러잖아요. 그죠? T세포가 저기서 훈련받고 만들어지고 하죠. 면역세포 중에서. 그리고 췌장, 아시죠? 인슐린과 글루카곤, 부신, 피질과 수질에서 나오는 호르몬들, 항스트레스 호르몬도 저기서 나오잖아요. 성호르몬 일부도, 부신, 또, 난소, 여자는 난소, 남자는 구환에서 정소가 분비되지요.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네. 요걸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놓는데 이게 중학교 그 학원에서 다루더라고요. 정리를 잘 해놔가지고 제가 갖고 왔는데 한번 잠깐 보세요. 네. 자, 이번 수업은 호르몬과 내분비샘에 대해 알아보자. 호르몬은 우리 몸의 여러 기능을 조절하는 화학 물질을 말하며 내분비샘에서 혈액으로 직접 분비되고 혈관을 따라 온몸으로 이동한 후 특정 세포나 특정 기관에만 작용을 하는데 이런 세포와 기관을 표적세포 혹은 표적기관이라고 한다. 적은 양으로도 큰 효과를 나타내며 분비량이 너무 많으면 과다증, 너무 적으면 결핍증이 생긴다. 사람의 몸에 존재하는 내분비샘은 간내 아래쪽에 위치한 뇌하수체, 목에 위치한 갑상샘, 콩팥 위에 달려있는 부신, 배에 위치한 이자, 여자는 난소, 남자의 경우는 정소가 있다. 뇌하수체에서는 생장호르몬, 갑상샘 자극호르몬,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되고 갑상샘에서는 티록신, 부신에서는 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 이자에서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분비되고 난소와 정소에서는 각각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이 분비된다. 생장 호르몬은 우리 몸의 뼈와 근육 등의 생장을 촉진하고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갑상샘을 자극하여 티록신의 분비를 촉진하며 항이뇨 호르몬은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를 촉진하여 몸속 수분량을 일정한 상태로 조절한다.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티록신은 세포 호흡을 촉진시키며 아드레날린은 위급할 때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고 혈압을 상승시키며 혈당량을 높여준다.
이자에서 분비되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하는데 인슐린은 혈당량을 낮춰주고 글루카곤은 혈당량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표적기관은 간이며 인슐린이 간에 작용하여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꾸면 혈당이 낮아지고 글루카곤이 간에 작용하여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변환시키면 혈당은 높아지게 된다. 난소와 정소에서 분비되는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은 각각 여자와 남자의 2차 성징을 발현시킨다. 호르몬의 분비가 부족한 경우 생기는 결핍증과 과다한 경우 생기는 과다증에 대해 정리해보자. 생장 호르몬이 결핍되는 경우는 몸이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소인증, 과다 분비되는 경우는 몸이 비정상적으로 큰 거인증과 손, 발, 코, 턱 등 몸의 끝부분이 길어지는 말단 비대증이 생긴다. 소인증과 거인증은 성장기 때 생장 호르몬이 부족하거나 과다할 때 발생하며 말단 비대증은 성장기 이후에도 계속해서 생장 호르몬이 분비될 때 생긴다. 티록신의 분비가 부족한 경우 갑상샘의 기능이 저하되어 체중이 증가하고 쉽게 피로를 느끼는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 생기며 티록신의 분비가 과다할 경우는 체중이 감소하고 눈이 튀어나오는 갑상샘 기능 항진증이 발생한다. 인슐린이 부족하면 오줌에 포도당이 섞여 나오는 당뇨병이 발생한다. 자, 잘 보셨죠? 아주 그 함축적으로 설명을 해서 도움이 돼서 보여드렸습니다. 자, 호르몬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호르몬계가 있는데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뇌하수체부터 시작해서 성선 고환까지 이 뇌하수체가 호르몬의 사령관 역할을 한다 그랬죠. 부사령관 역할이 부신이다. 이렇게 그냥 가볍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다. 뇌하수체가 여러 호르몬의 기능을 조절하죠. 이렇게 뇌하수체에서는 프로락틴, 성장 호르몬, 또 갑상선 자극 호르몬, 이 프로락틴은 이제 성과 관련된 호르몬과 연계가 되어 있어요. 갑상선을 자극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또 부신 피질을 자극해서 또 호르몬에 영향을 주고, 난포, 황체, 이게 다 성호르몬이죠. 항이뇨는 이제 신장 부신에 연결이 되고, 옥시토신은 또 성호르몬 쪽과 연계가 돼서 이게 성호르몬, 또 부신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 뇌 호르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영향 안 주는 게 하나 있죠. 췌장. 이자에만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뇌하수체의 명령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들이 다른 내분비기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수용체에 작용해서 각 기관에 필요한 호르몬을 만들어내도록 자극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이 임신하면 프로락틴이 분비돼요. 그러면 이렇게 수축 이완을 해서 유방에서 젖을 만들도록 도와주고 성적인 욕구를 억제해주고 성장 호르몬은 신체 성장과 발달을 촉진한다 그랬는데 이게 성장기 때만 왕성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 평생 계속 나오죠. 그래서 회복과 신체의 어떤 그 기능을 계속 유지하는데 관여하죠. 갑상선 자극에서 뭐 갑상선 호르몬 T3, T4를 분비하도록 자극한다. 이게 많이 나오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고 이게 적게 나오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죠. 부신 피질 뭐 이런 거에 다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여성 호르몬 쪽에 난포 자극 호르몬과 황체 형성 호르몬 이게 이제 남성에게서는 난포 자극 호르몬이 정자 형성을 촉진하고 황체 형성 호르몬이 테스토스테론을 분비를 시키고 반면에 여성에게는 난포 자극 호르몬이 난자의 성숙을 돕고 황체 형성 호르몬이 배란과 황체 형성을 촉진한다. 그래서 이 난포 자극 호르몬, 황체 형성 호르몬이 남녀 각기 같이 나오는 거예요. 하는 작용들은 약간 틀리겠죠. 성호르몬이 하는 역할이다. 그리고 이제 항이뇨 호르몬도 뇌하수체의 자극을 받아서 기능을 하는데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오줌을 적게 싸야 되잖아요. 물의 재흡수를 돌려서. 그래서 오줌의 양, 물의 양이
오줌의 양이 적어지고 혈액의 양이 높아지면 혈압이 높아지겠죠. 이제 이런 기능들을 한다. 옥시토신 뭐 자궁 수축하고 분만을 돕고 또 젖이 잘 이렇게 수축하도록 해서 젖이 잘 나오도록 해주는 게 이제 옥시토신. 이런 호르몬들이 전체적으로 뇌하수의 영향을 받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갑상선 호르몬은 쉽게 설명해서 몸이 힘들 때 나오는 호르몬이다. 몸이 힘들 때. 그래서 목젖, 아래 연골 해서 나비 모양으로 있죠. 여기서 분비되는 게 티록신과 T3, 3요오드 티로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이게 체온을 유지하고 신진대사를 조절한다. 자동차로 치면 엑셀러레이터예요. 엑셀을 밟으면 차가 흉 가잖아요. 그래서 산소 공급이 늘어가지고 그래서 사람도 힘을 쓰려면 엑셀을 밟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엑셀 역할을 하는 게 갑상선이다. 계속 밟고 있으면 기진하겠죠.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이 됐다가 그게 다 고갈이 되면 이제 저하로 빠지는 이유가 그 호르몬에 필요한 원료들을 다 써버려서 그렇다. 이 갑상선은 또 특이하게 칼시토닌이라는 호르몬도 분비하는데 이 호르몬이 혈중 칼슘 농도를 낮추는 데 관여하기도 한다. 혈중 칼슘 농도를 낮춘다는 것은 뭐예요? 뼈에 칼슘을 집어넣는다. 그래서 칼시토닌은 뼈에 집어넣는 호르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성인에서는 이게 역할이 좀 축소가 돼서 나중에 칼슘을 넣고 빼는 거는 이제 부갑상선이 이를 담당해요. 또 이제 칼슘 농도가, 혈중의 칼슘 농도가 너무 낮아요. 그러면 혈액의 pH가 산성 쪽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근육 수축 이완, 뭐 눈밑이 막 떨리고 안면이 떨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일어나면 테타니 병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칼슘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칼슘을 집어넣어주면 되죠. 그죠? 이제 이런 것들이 부갑상선 기능 이상이나 또 비타민 D 결핍이 더 큰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네. 자, 칼슘 부족이 또 원인이, 근본적인 원인은 칼슘 부족이죠. 이 테타니 현상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근데 신뢰할 만한 칼슘이 별로 없어요. 칼슘 먹으면 흡수가 돼야 되는데 흡수 안 되는 칼슘들이 많아요. 대부분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것들이 정제된 칼슘 같은 것들은 그렇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된다 그랬죠. 자, 갑상선의 기능과 역할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갑상선이 있다 혹은 갑상선에 걸렸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고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갑상선은 감기처럼 어떤 병의 이름이 아니고 우리 목에 있는 장기 중에 하나입니다. 방패 모양의 분비선이라고 해서 갑상선이라고 이름 붙여졌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몸속의 모든 기관이 임무를 잘 수행하도록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갑상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목에서 기도의 앞쪽에 위치한 갑상선은 가로 세로 5cm로 나비 모양을 하고 있으며 무게는 12에서 20g 정도 됩니다. 정상적인 크기라면 겉으로 봐서는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갑상선의 뒤쪽을 살펴보면 4개의 점으로 된 조직이 있는데요. 이를 부갑상선이라고 하는데 인체 내에서 칼슘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갑상선은 여러 개의 소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소엽은 20에서 40개의 여포로 또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여러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고 저장하는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호르몬이 혈액 속의 요오드 성분을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티록신입니다. 이러한 티록신 호르몬은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체온을 유지하고 심장박동, 세포 성장, 소화 등을 조절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갑상선의 기능은 뇌하수체라고 하는 뇌 속의 기관에서 조절합니다. 뇌하수체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혈중의 갑상선 호르몬 농도가 낮으면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많이 분비합니다. 이처럼 뇌하수체가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를 미세하게 조절하고 있지만 어떤 이유로든 문제가 생기면 이 호르몬의 균형이 깨질 수가 있는데요. 갑상선 호르몬이 지나치게 많이 분비되면 우리 몸의 심박동수가 빨라지고 체중이 줄고 더위를 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를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적게 분비되면 심박동수가 느려지고 체중이 늘고 추위를 많이 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이를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염증에 의해 갑상선 자체가 커지기도 하고 이로 인해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결절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 중에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갑상선암입니다. 진행 속도가 느려 착한 암으로 알려져 있지만 암의 기원세포에 따라 예후가 달라지므로 갑상선암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볍게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갑상선 질환은 보통 여자가 남자보다 4배에서 5배 발병률이 높고 20, 30대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돼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40, 50대에서도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는데요. 면역 이상,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 유전적 요인 등이 다양한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요인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갑상선에 대해 정확히 알고 목이 부은 것 같거나 음식을 삼킬 때 이물감이 느껴지고 체온 조절이 안 된다든지 이유 없이 피곤한 증상이 계속되면 병원에서 간단한 피검사와 함께 전문의의 진찰을 꼭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갑상선은 말들이 많아요. 그죠? 갑상선 아까 말씀드렸지만 몸이 힘들면 적응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계속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엑셀을 밟는 거와 같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엑셀을 밟고 막 일하다가 또 이렇게 뛰어서 좀 쉬어줘야 되는데 계속 밟다 보면 항진이 지나쳐서 고갈이 되면 저하로 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갑상선 그냥 항진이 오죠. 그럼 목이 이렇게 커지고 붓기도 해요. 힘들고 이것저것 막 먹고 항진이 돼버리면 여기 보시면 충분한 열량과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면 이게 자꾸 많이 필요하니까 몸을 많이 혹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렇게 항진이 되면 이게 너무 갑상선에서 호르몬을 많이 분비하니까 항갑상선제, 갑상선을 줄이는 약을 주고 요오드 치료까지 하고 갑상선 제거 수술을 권장한다라고 하는데 많이 분비된다고 해서 이렇게 제거해버리면은 사실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갑상선을 제거하면 제거한 대로 또 갑상선 호르몬 대체 약을 줘요. 그래서 그걸 평생 먹게 하죠. 그래서 갑상선을 제거하는 거는 이 암 안에 그 편도를 제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되죠. 몸을 쉬어주면 돼. 쉬어주면 저거 이렇게 가라앉거든요. 근데 뭐 미용상으로 보기 싫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수술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몸이 편하게 해주면 금방 좋아져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항진이 오래되다 보면 저하로 빠져요. 저하로 빠지면 매가리가 없죠. 그래서 신진대사가 줄어들죠. 그러면 살이 쪄요. 항진은 빨빨빨빨 거리고 다니니까 마르는데 반대로는 쪄요. 변비도 생기고 연동도 잘 안 되고 또 힘이 이렇게 에너지 소모가 없으니까 콜레스테롤도 상승하고 이렇게 에너지 순환이 잘 안 되니까 피순환도 잘 안 되니까 빈혈이 일어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게 이제 저하예요. 이 갑상선은 여자들이 많다 그랬죠. 남자분보다 4, 5배. 이게 몸이 힘들어서 그러는데 몸이 힘든 게 뭐예요? 안 먹어. 다이어트하고. 그래서 영양소 불균형이 심각해질 때 다이어트하고 뭐 이럴 때 갑상선 기능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잠을 안 자요. 밤에. 그리고 늦게까지 뭐 일을 해요. 그래서 험한 일 직종에 있는 분들 있죠.
24시간이나 뭐 이렇게 3교대 하거나 이 간호사분들, 또 밤에 일하는, 늦게까지 이렇게 일 많이 하는 그 유치원 교사분들 일 많잖아요. 그죠? 그런 굳은 일 많이 하는 분들이 갑상선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아까 음식 편식하고 다이어트하고 살 뺀다고 뭐 아무것도 안 먹고, 또 밤늦게까지 또 잠 안 자고, 뭐 또 험한 약 같은 거 먹고 이러면 몸을 힘들게 하는 거, 몸을 부대끼는 거예요. 잠 안 자고 일하고 뭐 이런 것들도, 그럼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원료가 잘 공급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갑상선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갑상선 호르몬의 원료 보급을 잘 해줘야 된다. 요오드, 아이오딘이라고 얘기하죠. 천일염에 있어요. 셀레늄 이런 것들 좀 충분히 섭취해주는 게 좋다. 저하증도 섭취를 해줘야 되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도 저 원료들이 이게 뭐 제한이 돼야 저거 줄어든다고 하는데, 저 부분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원료들, 천일염이나 셀레늄 같은 것들을 평상시에 충분히 섭취하면서 이렇게 생활하면 저 지경까지 가지는 않는다. 밑에 천일염, 요오드, 뭐 셀레늄, 표고버섯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이런 영양소를 참고해서 이렇게 좀 드시면 좋고, 뭐 셀레늄 부족한 경우들 많고 한데, 칼슘이 부족해도 저런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 갑상선하고 부갑상선은 이렇게 생겼는데, 갑상선을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고, 갑상선 뒤에 이 나비네카이 뒤쪽을 보면 부갑상선에서 이렇게 4개의 점 세포들이 있죠. 저게 부갑상선이에요. 갑상선이 엑셀레이터 역할을 한다 그러면, 부갑상선은 혈액 내의 칼슘 농도를 조절해 주는 게 부갑상선이에요. 칼슘이 혈액 농도에, 혈액에 칼슘이 적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극단적으로 수축 떨리고 뭐 이런 거 일어나지만 심장이 멎는다 그랬죠? 이 부갑상선 역할이 중요하죠. 그래서 칼슘이 일상적으로 부족한 사람은 이 부갑상선에 항진이 생기거나 이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이 되면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당연하죠. 그래서 처음엔 항진으로 시작했다가 대부분 저하로 빠진다. 원료 공급이 안 돼서 그래. 계속 써버려가지고 원료 공급해주고 좀 쉬면 좋아져요. 이때 몸의 휴식과 자연유래 영양소 같은 것들을 적절히 섭취해주면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다. 근데 이제 이 여성 호르몬제나 피임약 이런 것들, 또 음주, 술, 또 인스턴트, 또 자외선 차단 화장품 이런 환경 호르몬에 노출이 되면, 이 환경 호르몬이 정상적인 호르몬을 방해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생활 습관 같은 것들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만약에 이제 이 갑상선에 손을 대서 수술을 하거나 뭐 반쪽을 띄거나 양쪽을 다 절개하거나, 또 갑상선을 절제하더라도 부갑상선을 살려놓는 의사가 있고 살려놓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부갑상선을 따로 절개하지 않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 해부학적으로 보면 그렇죠. 이 점으로 4개 딱 있는데, 그래서 갑상선을 맹장 수술하듯이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정말 큰일 나요. 평생 고생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하면 반쪽이라도 띄면 신지로이드, 테트로틴, 콤지로이드 뭐 이런 갑상선 호르몬제를 처방하는데, 갑상선 호르몬이 비교적 큰 호르몬 중에 하나예요.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호르몬 중에 하나인데 하루에 나오는 게 3,500분의 1g이 나와요. 3,500분의 1. 이 갑상선 호르몬은 이 시분초, 초 단위 뭐 단위로 이렇게 분비가 되는 거기 때문에 3,500분의 1을 하루에 24시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에 24를 곱해보세요. 그럼 시간당 나오는 거죠. 거기에 60분씩 곱해보세요. 그게 분당 나오는 거죠. 초당 나오면 60을 곱해야 돼요. 그러면 그 미세한 양을 어떻게 조절해요? 조절 못하니까 이렇게 쓰면 항진이 됐습니다. 또 좀 줄이면 이렇게 저하가 됐습니다. 항진 저하 왔다 가니까
이게 컨트롤이 안 돼요. 그래서 제거해버려요. 뭐 이런 식의 논리로 제거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네. 부갑상선 호르몬에서 아까 보셨죠? 좌우 한 쌍씩 총 4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 칼슘과 인 대사에 관여한다. 혈중에 칼슘과 인의 농도를 조절한다. 그래서 칼슘이 평상시에 부족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 부갑상선이 이렇게 과부하가 걸리죠. 그래서 신체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힘들어져요. 그래서 부갑상선 호르몬이 PTH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혈중 칼슘 농도가 낮아지면 분비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분비시킬 때 그 파골세포를 가동시켜서 뼈를 녹여서 칼슘 농도를 높아지게 하는 게 PTH예요. 그래서 칼슘 농도가 높아지면 또 분비가 억제되고 이 조절해 주는 게 부갑상선이다. 부갑상선을 가급적 안 쓰려면 혈액 중에 칼슘이 충분하게 늘 있는 상태가 되는 게 좋겠죠. 충분히 칼슘 섭취하고 또 이 칼슘이 뼈에 보관이 되잖아요. 뼈에 보관시킬 때 필요한 게 비타민 D 같은 것들이고 이제 그런 영양소들이 충분히 공급이 돼야 갑상선, 부갑상선이 편하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 뼈에서 또 칼슘이 뼈에서 혈액에 있는 칼슘을 뼈로 이동하기도 하고 뼈에 있는 칼슘을 녹여서 혈액으로 이동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부갑상선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부갑상선 호르몬은 혈중 칼슘 농도를 높이기도 하고 좀 조절하기도 하고 많으면 그래서 이 비타민 D 활성화를 통해서 칼슘 흡수를 누린다. 칼슘 흡수를 누리면 뼈에 칼슘이 많이 가는 거고 칼슘 흡수를 줄이면 혈액에 칼슘 농도가 있는 거고 이게 이제 과다하게 분비되면 뼈에서 칼슘이 많이 빠져나가서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조골세포와 파골세포가 있죠. 뼈를 이렇게 녹여낼 때 파골세포의 도움을 받는데 이 파골세포는 백혈구의 일종이에요. 대식세포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골다공증이 생긴 사람들 약을 투약할 때 그 대식세포가 저걸 잡아먹지 못하도록 억제해주는 면역 억제제죠, 일종의. 그래서 골다공증 약이 면역 억제제 같은 것들을 써요. 물론 약의 종류에 따라서 약간 틀리지만 그게 대다수를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노화된 뼈를 녹이지 못하고 파손시키지 못하면 그게 이제 역으로 면역력을 약화시켜요. 당연히 백혈구를 조정하면서 잡아먹지 못하게 하고 노화된 뼈가 또 없어지지 못하니까 노화된 세포가 없어지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듯이 노화된 뼈도 없애지 못하기 때문에 골다공증 약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주 전인가 이렇게 칼럼 같은 거 이렇게 카톡에 정보 드렸었죠. 골다공증 약 유효기간이 얼마냐? 10년이다. 10년 이상은 쓰지 못하도록 한다. 왜? 암이 걸리니까 뭐 이런 것들 했으니까 골다공증 약 맹신해서 주사 맞거나 뭐 약 쓰는 거 조심하십시오. 그 성분이 뭔지를 알고 보시기 바래요. 어떻게 해서 골다공증을 막는지 뼈를 자연스럽게 생성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노화된 뼈가 녹여내면 골다공이 생기니까 그거를 억제시키는 거예요. 노화된 뼈는 억제시키고 새 뼈를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정상적인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 감안해서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저런 약 쓰는 거. 먹는 것도 흡수가 잘 안 돼요. 칼슘 그리고 철분 흡수 잘 안 된다 했죠. 칼슘 부족과 부갑상선 좀 보겠습니다. 정말 뼈나 뭐 이런 거 칼조 비타민 칼슘 이런 거 정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박상중 원장님, 네. 동맥경화와 칼슘은 어떤 연관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뼈라는 게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미네랄을 저장 기능을 하는데요. 예. 이제 혈액 속에 칼슘이 부족해지면 뼈에 있는 칼슘을 끄집어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혈액 속에 칼슘 농도를 올리는데 문제는 이렇게 혈액 속에 나온 칼슘이 혈관 벽 안에 침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칼슘이 쌓여서 거기가 이제 딱딱해지는데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분에 또 상처가 날 수 있고 예. 그러다 보면 바이러스라든지 세균 같은 게 또 거기에 들러붙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이제 거기에 들러붙기 시작하면서 점점 거기가 더 딱딱해지고 혈관 내를 막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혈관을 딱딱하게 하는 게 동맥경화고요. 이게 이제 딱딱해지다 못해서 아예 혈관 안을 다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가는 이 혈액이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그쪽 부분에 있는 조직이 죽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심근경색. 예, 심장에 있는 혈관이 막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뇌에 있는 혈관이 막히는 게 뇌경색. 그러니까 그런 아주 무서운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혈액 내에 칼슘을 조정하는 부분들이 이제 부갑상선이 하고, 그 기능에 따라서 혈관이 이렇게 딱딱해지고, 혈관이 경색되는 그런 게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저기 칼슘이 많아서 돌이 생기는 게 아니고, 칼슘이 부족하니까 뼈에서 나온 칼슘이 악성칼슘화. 칼슘이 산소의 공격을 받으면 산화칼슘이 되거든요. 산화칼슘이 석회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칼슘은 이온화됐을 때 좋은 거예요. 근데 산소와 만나서 결합이 됐을 때 산화칼슘이 돼서 석회가 되는 거니까 이 석회가 되는 칼슘은 뼈에서 녹은 칼슘이다. 이렇게 뼈에서 녹은 이유는 혈액 내에 칼슘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잘 염두에 두시고 그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갑상선 보겠습니다. 부갑상선은 갑상선 뒤쪽에 4개가 있다. 부갑상선 호르몬은 혈액 내 칼슘의 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원인은 주로 부갑상선에 생기는 종양이다. 종양이 있으면 부갑상선 호르몬이 과하게 분비되는 것이다. 부갑상선 기능이 과도해지면 화골세포가 활성화되어 뼈가 파괴되고 뼈에 있어야 할 칼슘과 인이 혈액 속으로 과하게 흡수된다. 이로 인해 골다공증과 골절이 생긴다. 고칼슘 혈증이 심해지면 소변의 양이 증가하고 신장 기능도 나빠진다. 또한 고칼슘 혈증은 신경세포에 문제를 일으켜 기억력 장애, 인지능력 감소, 혼수 상태를 만든다. 이 뒷부분만 보시면 부갑상선이 기능 항진이 되는 거 되면은 골다공증이 생기고 뼈가 무너지면서 큰일 날 일이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부갑상선이 왜 종양이 생겨요? 항진이 되고 부갑상선이 기능이 항진이 되는 이유는 칼슘이 계속 부족한 상태라서 그래요. 칼슘을 집어넣어주면 부갑상선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혹처럼 불어나는 것도 갑상선 기능 항진처럼 이렇게 불어나듯이 부갑상선도 항진이 되면 이렇게 기능적으로 떨어지면서 이렇게 부풀어 오르죠. 그걸 종양이라고 해요. 부갑상선 아까 보시면 얼마나 조그매요. 그죠? 거기에 뭐 이렇게 기능적으로 이렇게 부풀어 오르다고 종양이라고 해서 떼어낼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칼슘을 집어넣어주면 편안하다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좀 아셔야 돼요. 내분비 질환하면 부신. 이제 당뇨병과 갑상선 질환이 유명해서 갑상선과 당뇨병에 대한 것은 많이 나와 있는데 부신에 대한 것은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실제 우리 인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호르몬을 생성하는 공장인 부신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대통령 옆에 부통령이 있잖아요. 갑상선 옆에 있다고 부갑상선이라고 있습니다. 부신은 뭐냐면 신장 옆에 있다고 부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콩팥이 우리 몸의 양옆에 2개가 이제 등 뒤에 있는데 그 콩팥 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부신입니다. 부신은 이제 해부학적으로 보면 겉을 이루고 있는 피질과 속에 있는 수질로 이렇게 2개 나눠져 있습니다. 부신 피질에서는 부신 피질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요. 부신 수질에서는 부신 수질 호르몬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부신 수질 호르몬에는 대표적으로 카테콜라민에서 에피네프린, 노아에피네프린 이런 호르몬이 나옵니다.
부신피질 호르몬은 우리 생명에 필수 불가결한 이제 호르몬입니다. 부신피질 호르몬이 없으면 생명 유지가 안 됩니다. 특히 부신피질에서 분비된 호르몬은 혈압도 조절하고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도 관계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몸에서 굉장히 필수 불가결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신피질 호르몬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나오는데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부신피질 호르몬은 당류콜티코이드라고 콜티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도스테론이라 해서 혈압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있고요. 그다음 하나는 안드로겐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거기서 만들어집니다.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성분들이 폐경기 지나고 나면 남성처럼 되지 않습니까? 여자분들이 이제 남성 호르몬은 부신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부신 호르몬. 그래서 부신은 붙어있는 신장에 붙어있다 해서 내분비기관이다라는 거예요. 수질과 피질이 있다고 했고, 부신 피질에는 코르티졸, 항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많이 들으셨죠. 이게 당을 올려요. 끌어올려요.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힘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을 올리죠. 림프 같은 백혈구 기능을 억제해요. 왜냐하면 에너지를 당장 써야 되기 때문에 면역 쪽에 힘이 갈 수가 없어요. 그걸 강장 급한 불을 꺼야 되니까 코르티졸. 그러니까 스트레스 상황이 계속 나오면 면역력이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도스테론은 이게 혈압을 조절한다고 얘기했어요. 오줌의 양을 조절해서. 그리고 이제 안드로겐은 아까 소량의 남성 호르몬인데 이게 여자들이 이제 갱년기가 되면 괄괄해지고 남성화되는 이유가 부신에서 만들어지는 이 남성 호르몬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런 세 가지 호르몬이 있구나. 그리고 이제 부신 피질과 달리 수질은 안쪽에 있는 건데 특수한 신경세포로 이루어져서 여러분들 아드레날린 들어보셨죠? 에피네프린 뭐 이런 용어도 있지만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이 좀 더 편할 거예요, 용어가. 그래서 스트레스 상황이 발생이 되면 긴장해서 긴급하게 발동을 시키는 게 바로 아드레날린. 그래서 혈관 수축시키고 혈압을 높이고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한 다음에 튀어야 되니까, 도망가야 되니까. 이제 그리고 또 이 코티졸, 아까 부신 피질에서 나오는 코티졸은 즉각적인 에너지 동원을 하기 위해서, 서포트하기 위해서 아까 혈류를 확 올린다고 얘기했잖아요, 코티졸. 그래서 장기간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면역력이 떨어진다 그랬어요. 코티졸이 호르몬이 나오면 혈당이 올려지죠. 혈당이 올려지면 각성이 돼요. 그래서 이제 잠을 잘 때 코티졸이 막 나온다 그러면 잠을 못 자는 이유가 이제 저런 것들 뒤에서 이제 연결이 되죠. 부신 피질에서는 뭐 발생 세포증 같은 게 있고, 이 부신이 이제 이렇게 하여튼 긴장하거나 스트레스 상황 되면 저런 것들이 발동이 되는데, 비상 상황이니까 가슴이 두근거리고 땀을 많이 흘리고 두통과 불안, 메스껍고 구토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부신 피질은 기능 항진증과 호르몬 부족으로 인한 기능 저하증이 있는데, 부신 피질의 기능 항진증으로는 쿠싱 여러분들 아시죠?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 붓는 거, 부신 성기 증후군 이런 것들이 있고, 쿠싱은 이제 코르티졸이 과다하게 코티졸이 왜 분비된다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압박을 많이 받아서 과다하게 분비되면 살이 찌고 얼굴이 둥글둥글하게 변하게 되는 게 쿠싱 증후군이고, 써있죠. 그리고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는 폐경이 월경이 사라지고 생리를 안 해요.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이 유발될 수 있다. 혈류를 높여주니까 끈적끈적해지겠죠. 그리고 이제 신경을 바짝 쓰니까 칼슘 소모가 많겠고, 그리고 부신 성기 증후군, 이것은 안드로겐이 과다해져서 여자가 수염이 나고 근육이 발달하고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해요. 그리고 부신 피질 기능 저하증이 있는데, 갑상선 기능 항진증 저하증이 있듯이 부신 피질도 항진이 있고 저하가 있는데,
항진은 아까 쿠싱 증후군이 대표적이라고 그랬고, 저하는 에디슨병, 그래서 이것은 만성 피로, 무기력, 또 식욕 부진 이런 것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부신 피질 호르몬이 적게 나오는 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항진은 많이 나오는 병이다. 갑상선기는 항진,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병이다. 적게 나오는,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몸의 메커니즘이 틀어지면서 이제 그렇다라는 거예요. 부신 피로 증후군이 있는데, 이게 피로의 주 원인이 코르티졸이 다 써버려가지고 그게 안 나오면 피로해진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상황에서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켜서 혈압과 혈당을 높인다, 에너지를 빠르게 동원한다 그랬죠. 갑상선기는 항진이랑 비슷하죠. 갑상선기는 항진도 계속 엑셀 밟는 거랑 똑같이 그거를 이제 서포트하기 위해서 코르티졸이 혈당을 상승시키는데,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코르티졸 원료가 고갈이 되죠, 그죠? 그럼 피로함을 느껴요. 못 따라가니까 무기력해지고. 보통 이제 그 아침 시간대에도 코르티졸 농도가 어느 정도 나와서 이렇게 아침에 딱 깨면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농도가 저하되어 있어요. 많이 써버려가지고. 그럼 피로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이런 것들이 부신 피로 증후군일 수 있다라는 거죠.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코르티졸이 4시 일 안 하잖아요, 그죠? 오전을 깰 때 많이 분비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낮에는 메가리가 없고 밤에는 각성이 돼서 잠이 안 들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된다. 그래서 부신 피로를 개선하려면 충분한 휴식, 그리고 균형 잡힌 영양, 적절한 생활 습관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밤에는 자라. 오후 10시 정도 되면 잘 준비하고 10시 반이면 자라. 7, 8시간 충분히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활동하고 운동하고 낮에는 산책하고 스트레칭으로 마음 풀어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 음식 같은 거 현미채식하고 영양소 골고루 좀 먹어주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특히 이제 부신에 필요한 영양소가, 부신에 비타민C가 많이 소모되는 거 아시죠? 스트레스 전담 호르몬이잖아요. 그래서 비타민C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뇌하수체하고 부신이 비타민C 농도가 많다고 그랬죠. 해부에 보면. 그런 것들 참조하시고, 췌장, 이것은 우리가 좀 배웠죠. 당뇨병 할 때도. 그래서 췌장, 이자에서 나오는 인슐린과 글루카곤.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죠. 피에 있는 당을 세포로 전달해서 세포 속에 집어넣는 게 인슐린이라고 했죠. 저장 호르몬이라고 했어요. 그래야 세포가 일을 하죠. 그리고 혈당을 낮추고, 글루카곤은 반면에 혈당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이 인슐린을 조절하고 글루카곤을 조절하는 약이 당뇨약인 거예요. 그죠? 잘못 조정하면서 이제 몸에 무리가 되죠. 요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앞부분에서도 계속 다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선 호르몬, 그래서 남성의 고환과 여성의 난소, 남성의 고환에 있는 정소, 여성의 난소죠. 정확히 표현하면 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을 생성해서 성적 발달과 생식 기능을 조절한다. 테스토스는 남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은 여성 호르몬, 이렇게 하고, 이 성호르몬의 불균형이 생기면 여자한테만 있는 자궁유방 난소에 문제가 생기고, 남자한테만 있는 정소전립선 성기능에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아울러서 탈모, 자궁암, 유방암, 전립선암, 이런 것들의 발병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성호르몬의 교란은 주로 환경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송과체, 조금 낯설죠. 솔방울 샘이다 해서 소나무송인 것 같아요. 뇌 속에 위치한 작은 내분비기관인데, 이게 인체 생체 리듬을 조정해요. 그래서 사춘기, 또 생리할 때
생리, 또 노화, 뭐 이런 타이머죠. 인체 내 타이머예요. 잠잘 때도 낮이냐 밤이냐 구분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송각제인데 이게 이상이 생기면 불면증, 성조숙증, 이렇게 생체 리듬이 깨지는 병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흉선은 이제 여러분들 가슴용, 가슴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면역 기능의 발달과 조절에 관여하는 림프기관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T림프구라고 이 흉선이 영어로 티무스예요. THYMUS인데 그 약어 앞에 T자를 따서 여기서 생성되는 백혈구가 T림프구예요. 이 T림프구를 생성하고 성숙시켜서 면역 관련 호르몬성 물질을 분비해서 T세포 성숙을 돕는다. 이 T세포가 문제가 되면 알러지 질환이 생겨요. 굳이 발동시키지 않아도 될 것들을 과잉적으로 진압을 한다. 그래서 이제 알러지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 자가 면역 질환, 적군인지 아군인지 잘 구분 못하고 그리고 굳이 공격하지 않아도 될 거를 과잉적으로 공격하고 이런 면역의 강약, 피하 조절을 잘 못하는 게 이제 흉선 기능이 문제가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좀 보통 이 흉선이 심장의 그 앞쪽에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심장의 혈액순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임상적으로 보면. 그래서 심혈관 기능이 안 좋은 사람은 흉선이 안 좋아요. 그러면 심장이 안 좋으면 면역 기능, 심장에 붙어있는 흉선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서 백혈구의 기능들이 교란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흉선을 좋게 하려면 심혈관 질환을 혈액이나 혈관의 순환을 좋게 해주면 흉선도 좋아져요. 자, 그리고 이제 뇌와 장 그리고 호르몬의 관계에 좀 보면 전체적으로 인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호르몬이 보통은 뇌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호르몬이 있어요. 그게 이제 세로토닌인데 이 호르몬이 뇌에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장에서 만들어진다. 오히려 장에서 더 많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장, 뇌, 축이란 말이 생겼는데 이 장에서 뇌, 뇌에서 호르몬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장뇌 호르몬이에요. 장은 단순히 소화를 담당하는 기관이 아니라 뇌와 깊이 연결이 되어 있다. 우리 몸의 항상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얘기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세로토닌인데 이 세로토닌을 잘 연구하면 마음을 차분하게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죠? 신경전달물질은 뇌에서 만들어진다라고 알려졌는데 실제 보니까 90% 이상이 어디서 만들어져요? 장에서, 대장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로토닌이 낮 동안 이렇게 아침이 되면 이제 분비되기 시작해요. 해와 더불어서 분비되고, 기분을 이렇게 기분 좋게 하고, 밤이 되면 잠을 자야 되잖아요. 이 세로토닌이 15시간 정도 뒤에 멜라토닌으로 합성이 돼요. 그리고 잠을 자게 해요. 잠을 잔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세로토닌, 멜라토닌, 성장 호르몬 이건 다 한 축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세로토닌이 잘 나와야 멜라토닌이 잘 나오고요. 멜라토닌이 잘 나와야 성장 호르몬도 잘 분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연결이 바로 치유 호르몬이다. 우리가 몸과 마음의 회복을 돕는다라고 해서 이 세로토닌, 멜라토닌, 성장 호르몬 이게 중요한 거예요. 특히 이제 성장 호르몬은 젊음 호르몬이라 해서 이게 성장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성인이 된 후에도 노후를 늦추고 세포 재생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로토닌, 멜라토닌, 성장 호르몬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전부 출발점이 어디예요? 세로토닌. 근데 이 세로토닌이 어디서 만들어진다고요? 장에서 90% 이상. 뇌에서 만들어지는 건 극히 일부고 장에서 대부분 만들어진다. 그래서 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게 좋고 특히 대장에 유산균 같은 것들을 잘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성장 호르몬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르몬은 신진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화학물질로 여러 장기에서 분비된다. 특히 뇌 안쪽에 있는 뇌하수체는 완두콩만 해서 크기는 작지만 여러 개의 중요한 호르몬을 분비한다. 성장 호르몬은 이 뇌하수체 전엽에서 가장 많이 생성되는데 우리 몸의 중요한 단백질을 합성하고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지방을 분해하는 역할을 한다. 성장 호르몬은 이름 그대로 성장기 아이의 키를 크게 한다. 이 성장기에 성장 호르몬이 부족하면 키가 작은 저신장증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성장 호르몬이 과해지면 거인증 또는 몸의 말단 부위인 손과 발 그리고 얼굴의 골격이 커지는 말단 비대증이 될 수도 있다. 성장이 끝난 성인에게 성장 호르몬이 결핍되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커지고 근육량이 점차 줄면서 근육이 위축돼 근육의 힘이 약해진다. 또한 지방을 분해하는 기능이 약해져 비만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른바 나이살이 되는 것이다. 피부는 탄력을 잃게 돼 탱탱한 피부에 주름이 생기고 피부 노화가 빨라진다. 또한 면역력이 떨어져 만성 피로와 우울증이 생기고 점차 골밀도도 떨어져 골다공증이 되기 쉽다. 잘 보셨죠? 제가 표시가 돼 있어서 지우느냐고 잠깐 멈췄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성장 호르몬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 성장 호르몬은 성장기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항시적으로 일어나는데 저게 안 되면 이제 노화나 뭐 세포의 젊음을 유지하기가 힘들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점진적으로 줄어든다. 그리고 세로토닌은 아까 뇌에서는 한 3% 정도 만든다고 했고 장에서 뭐 90% 이상이 장에서 만들어진다. 뭐 눈동자에서 만들어지고 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장에서 세로토닌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저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네. 네. 이 인체 호르몬 시스템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끊임없이 신호를 주고받는다 그랬어요. 특히 이제 이 통신망에 문제가 생기면 무선 통신망이죠. 우리 몸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그래서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장 내 유해세균이 늘어나서 호르몬 신호 전달 시 방해 전파를 보내고 이는 호르몬 대사 작용을 방해한다 그랬어요. 당연히 장내 유해세균이 많아지면 세로토닌이 잘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도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몸에 이 유해세균이 많으면 특히 장에 유해세균이 많으면 이게 스트레스로 인식해서 항스트레스 호르몬을 더 만들어내려고 한대요, 몸에서. 신기하죠, 그죠? 그러다 보면 그 유해균에 의해서 부신이 활성화돼서 코르티졸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많이 분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재밌어요, 그죠? 이 코르티졸 분비가 되면 콜레스테롤과 지방 대사에도 영향을 미쳐서 고콜레스테롤 상태가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혈중에 당을 높여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당이 또 많아지면 또 세포에 저장하고 하면서 수치가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고 유해산소의 공격을 받기 쉽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고지혈증이나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로 연결될 수 있다. 다 따라오죠. 코티졸이 분비가 되면 왜 저러는지 메커니즘을 이해하시면 몸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상상하실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스트레스 상황이 지속이 되면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지방과 단백질을 분해해서 포도당을 생산하고 또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도 늘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전체 갑상선 호르몬도 건드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되면 아까 코르티졸 건드리죠. 그리고 갑상선 건드리죠. 그리고 이제 뇌하수체에도 영향을 당연히 주겠죠.
장에도 영향을 주고 뭐 서로 돌고 돌면서 호르몬들끼리 서로 영향을 줘요. 호르몬 쪽이 한쪽이 많이 만들어지면 다른 쪽은 재료가 줄 거 아니에요, 그죠? 호르몬의 원료의 대부분이 뭐예요? 단백질과 지방이잖아요. 그걸 한쪽에서 써버리면 다른 데서 분비가 잘 안 되죠. 그러면서 호르몬 교란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 몸을 하나로 보고 장과 뇌와 호르몬 서로 긴밀히 연계되어 있구나. 그래서 장이 안 좋으면 고지혈증이 생길 수 있겠네. 갑상선도 항진이 될 수 있겠네. 스트레스성 질환이 이어져서 코르티졸 분비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겠네. 그럼 면역력이 떨어지네. 그래서 장 건강을 잘 지키는 게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호르몬을 통해서도 이 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주요 호르몬이 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이제 불면증이 많죠. 잠 못 자는 경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근데 불면증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심신이 불편한 거예요. 몸이 불편하거나 마음이 불편하거나 그럼 불면증이 와요. 자기도 모르게. 그걸 좀 더 코르티졸 측면에서 부신 기능과 연계해서 설명을 잘 해놨기 때문에 영상 좀 듣겠습니다. 조금 긴데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디오예요. 안녕하세요, 닥터조입니다. 건강하기 위해서는 잠을 잘 자야 된다, 잠을 충분히 자야 된다, 올바른 시간에 자야 된다, 잠 많이 자야 된다, 뭐 말들을 많이 들으시는데 잠이 안 오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잠을 안 자는 게 아니라 못 자는 분들, 오늘 방송을 들어보시고 이거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인 모를 불면증의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말이 안 되네요. 원인을 모르는데 그 원인을 그러니까 내가 무슨 고민이 있어가지고 잠을 못 이루는 이런 거 말고 그거 특별히 그런 게 아닌데 잠을 이렇게 계속 못 자는 분들, 그러한 불면증, 이유 없는 불면증의 원인 중에 하나가 부신기능 저하입니다. 다른 원인들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부신기능 저하가 가장 흔한데 가장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침대에 누웠는데 잠에 들 수 없는 불면증, 아니면 깊이 못 자고 자다가 중간에 자꾸 깨시는 분들, 그래서 잠을 설치게 되고 건강에까지 영향을 받는 이런 분들, 이 부신기능 장애의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요. 부신이 하는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일정하게 혈당을 유지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저혈당 쇼크가 오지 않도록. 근데 어떻게 이 혈당을 유지하죠? 바로 콜티졸 호르몬을 분비하죠. 콜티졸 호르몬이 하는 거예요. 주로 밤새도록 이 일을 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먹으니까 혈당이 서서히 떨어지니까 콜티졸이 나와서 그 혈당을 계속 일정 수준으로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잠들기 직전에는 콜티졸 수치가 가장 낮습니다. 얼마 전에 먹었으니까 뭐 많이 안 필요한 거죠. 많이 필요로 하지도 않을 뿐더러 낮아야 돼요. 이게 높으면 잠을 못 자니까. 콜티졸이 낮아야 멜라토닌이 나올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이 나와야 우리가 잠에 빠져들잖아요. 그렇게 잠들 때 가장 낮게 시작해서 밤새도록 콜티졸이 나오는데 아침이 가까울수록 점점점 많이 나온다고요. 밥 먹은 지가 오래돼서 점점 혈당이 떨어지니까 그걸 유지하려고 더 많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유지 못하면은 죽습니다. 콜티졸이 뭐 스트레스의 주범, 혈당은 뭐 당뇨의 주범, 그래가지고 콜티졸 나쁜 놈, 혈당 나쁜 놈, 우리가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지만 원래 나쁜 놈들은 아닌 거죠. 알고 보면 주범도 아니고. 우리 몸이 나쁜 거를 만들 리가 없죠. 다 필요한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아침에 콜티졸 수치가 가장 높지요. 당을 유지하는 것도 유지하는 거지만 그래야 우리가 잠에서 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멜라토닌이 재워주고 콜티졸이 깨워주고. 근데 이제 인슐린 저항이 있고 당뇨약을 먹고 있는 당뇨병 환자들은 새벽에 공복인데도 당이 엄청 높이 나오잖아요. 이게 다운 피노미넌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런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 이제 우리가 깨어 있으니까 뭘 먹을 수가 있잖아요. 먹어서 당을 공급하는 게 가능해진 거죠. 그러면 이제 콜티졸은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 하루 종일 쉬러 가시면 돼요. 밤에 또 출근하셔야 되니까. 그런데 이 콜티졸이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삶이 너무 고되고 스트레스가 많아서. 거기다가 플러스 우리가 제대로 된 음식을 안 먹고 당지수가 높은 음식들을 먹어서
이 음식도 스트레스인 거거든요, 우리 몸에. 스타치 푸드, 녹말, 당질이 높은 음식을 먹고 당분이 많은 그런 음식들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죠. 완만하게가 아니라 현미 같은 건 뭐 이렇게 오래 씹어서 먹으면은 천천히 당이 오를 텐데, 백미나 뭐 시리얼에 우유 먹었다 이러면은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는다고요. 급격하게 치솟은 혈당은 급격하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너무 당이 많이 갑자기 들어오니까 인슐린을 우리가 많이 내보내거든요. 인슐린들이 일을 잘해서 당을 다 치워버리니까 당이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리액티브 하이포글라이시미아라 그래요. 혈당이 뚝 떨어지는 증상. 처음에 확 올랐다가 혈당이 떨어지면 이거 어떻게 다시 올린다고요? 네, 밤에 잘 때처럼 콜티졸이 출동해야 되는 거예요. 퇴근하다 말고 다시 소환되는 거죠. 그래서 콘시럽이나 액상과당이 들어간 가공식품을 먹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저탄고지를 하든지 채식을 하든지 가공식품이 아니라 진짜 음식을 먹으면 이런 일이 훨씬 덜하죠. 급격하게 당을 올려주는 주스, 콜라, 뭐 믹스커피, 가공식품, 밀가루 식품, 흰 쌀밥 이런 거 다시 당이 뚝뚝 떨어지는, 그래서 콜티졸이 나와야 되는 상황을 우리가 만드니까, 이게 우리 몸에 당이 롤러코스터 같이 막 급격하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이 경사가 완만해야 되는데 혈당이 완만하게 올랐으면 인슐린이 조금만 나와서 인슐린이 쏟아져 나올 리가 없는 거죠. 혈당도 또 완만하게 이렇게 떨어뜨리는데 우리 몸을 그렇게 사용해야 건강한 건데 우리가 막 올렸다가 막 떨어뜨렸다가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꼴보기 싫은 직장 상사, 내 마음대로 안 돌아가는 집안 꼴, 돈은 맨날 모자라서 돈벼락이나 맞았으면 좋겠다 그러고, 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더해지면 콜티졸은 그야말로 24시간 중노동하는 거예요. 중노동. 낮에 내내 활동을 하고 밤에 잘 시간이 됐는데도 그때까지 계속 콜티졸 수치가 높아가지고 멜라토닌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 방해하고 잠 못 자게 만드는 거예요. 낮이랑 저녁 시간에 다 써버려가지고 고갈이 되니까 밤에 잠잘 때는 정작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중간에 자꾸 깨져. 낮에는 당연히 피곤하죠. 잠을 설쳤는데. 이런 분들 전부 다 부신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의 증상인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낮에 피곤하다고 대책 없이 막 커피를 마시죠. 그럼 부신 기능은 이제 완전 빠이빠이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없는 삶은 어차피 없죠. 현대인이 어떻게 스트레스를 피하겠어요? 피하는 건 말이 안 되고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는가가 차이가 나는 것 뿐이죠. 근데 스트레스를 완화하는데 운동만 한 게 없습니다. 운동을 하면 전두엽에 작용을 해서 교감신경을 차단을 해요. 우리 몸을 릴렉스 할 수 있게 해줘요. 혈당이랑 혈압이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교감신경의 과도한 신호를 차단을 한다는 건. 그리고 콜티졸 호르몬도 내려가죠. 콜티졸을 정상적으로 운동할 때는 막 올라가서 써버리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는 내리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확 써버리고 내려버리면 그게 최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은 내가 빼고, 운동은 안 하고 저탄고지나 현미채식이나 이렇게 먹을 거로만, 아니면 명상이나 기도만 해서 건강해질 수 없어요. 아주 느리게 몸이 개선될 수 있겠죠. 다른 것 좀 철저하게 못 지킨다고 하더라도 운동하는 거 하나만으로 이게 상쇄가 됩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지만 운동이 제일 세요. 내가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는데, 저탄고지를 하고 있는데 체중이 더 이상 안 내려가요. 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호흡법도 있습니다. 이 호흡을 제대로 하는 것만으로도 혈당과 혈압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거에 대한 테크닉이라 그럴까, 또 관련된 내용들을 다른. 자, 그래서 코르티졸이 그런 기능들을 한다는 거. 그래서 혈당을 높이고 혈당의 롤러코스터 현상들이 일어나면 몸이 배겨내기가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현미채식하고 운동하고 생활습관 잡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같이 일어나면 얼마든지 좋아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코르티졸에 대한 설명이 됐고, 또 혈압과 혈당을 높이고 넘치게 되면 불면이 연가가 되고, 또 코르티졸이 너무 안 나오면 다 고갈해버리면 무기력과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밤부터 이른 아침까지 혈당을 유지하는 호르몬이 성장 호르몬과 코르티졸이고, 만성 스트레스 때문에 코르티졸 리듬이 깨지면 낮과 밤이
바뀌면서 몸이 깨어있는 상태로 돼서 불면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네. 예, 그리고 혈당이 올라가면 각성이 되잖아요, 뇌가. 각성이 되면 잠을 못 이루죠. 흥분 상태가 되니까. 그래서 저녁 때 먹은 빵 한 조각이, 저녁 때 먹은 단 음료, 저녁 때 먹은 커피, 달달한 커피 이런 것들이 불면증을 유발한다는 걸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또 수면 부족, 여성들한테 이 수면 부족이 갱년기 때 먼저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프로게스테론이 갱년기 때는 분비가 감소해요. 임신 준비에 필요한 프로게스테론인데 갱년기가 되면 쓸모가 없잖아요. 그죠? 프로게스테론 분비가 급격히 여성 호르몬이 전체적으로 감소하듯이. 그러면 이게 감소가 되면 코르티졸이 과도하게 소모가 된대요. 코르티졸이 많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코르티졸이 호르몬의 원료, 콜레스테롤이 주 원료인데 콜레스테롤이 단백질과 지방의 합이라 그랬죠. 콜레스테롤이 부족해지면 프로게스테론도 콜레스테롤로 만들어요. 이 성호르몬은 특별히 이 콜레스테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부족하니까 불면증이 서로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연쇄적으로 저런 문제들이 생기는구나. 서로 특정 호르몬이 넘치거나 부족하면 다른 호르몬들이 영향을 준다. 그래서 초기에 얘기했듯이 호르몬에서 중요한 호르몬 중에 하나가 세로토닌인데 오전에 해가 뜨면서 세로토닌이 나오고 밤에 이제 멜라토닌이 나오고 또 근데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멜라토닌도 잘 안 나오죠. 그럼 불면증, 우울증. 그러니까 우울증과 불면증이 같이 오는 거예요. 세로토닌 부족하면 우울증이고 멜라토닌이 부족하면 불면증이고 그래서 불면증 있는 사람, 우울증 있는 사람 같은 증상이에요, 다. 또 숙면 중에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이 부족해지죠. 세로토닌 부족하면 멜라토닌 부족하고 멜라토닌 부족하면 성장 호르몬 부족하고 그럼 몸의 회복과 재생이 원활하지 않아 피로해진다라는 거예요. 서로 연쇄적으로. 그래서 호르몬이 서로 균형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네. 그리고 호르몬의 원료 물질인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중요하네. 근데 콜레스테롤 고지혈증이 있다고 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함부로 내리면 저런 것들의 직격탄을 맞겠죠, 그죠? 그럼 불면증도 오고 여성 호르몬의 교란도 오고 별의별 일들이 다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호르몬이 있고 또 비정상적으로 호르몬의 정상 호르몬을 교란시키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 환경 호르몬이라고 얘기했어요. 지난주 건강 교실에서도 배웠는데 환경 호르몬, 생활용품 환경 호르몬 어저께 배웠네요, 그죠? 이 환경 호르몬은 외부에서 유입된 화학 물질이 다시 복습합니다. 체내에 유입돼서 정상 호르몬인 것처럼 작동을 하는데 수용체에 먼저 결합을 해버려요. 그럼 정상 호르몬이 결합시킬 수용체가 없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내분비계 균형이 깨트려진다. 이 내분비계 교란 물질이 바로 환경 호르몬이에요. 근데 이제 일본에서 용어 잘 만들죠. 그래서 NHK에서 환경 호르몬이라고 용어를 만들었는데 쉽게 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 환경 호르몬은 일반적으로 호르몬이 땀이나 눈물 이런 특정 경로를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혈액 속으로 소량 들어가서 체온 조절 뭐 이런 것들을 조절한다 그랬어요. 혈액 속에 묻어난다고 얘기했죠, 호르몬이. 근데 이제 가짜 호르몬인 환경 호르몬이 들어오면 정상 호르몬을 대체해버려요. 특히 이제 최근 연구에 의하면 이게 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이 프탈레이트, 비스페놀, 노닐페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각종 석유화학 물질에 있고 뭐 페인트, 뭐 종이컵, 비닐, 뭐 여러 가지 항산화제, 항세균 뭐 이렇게 코팅하고 뭐 이런
것들에 전부 쓰여져서 이렇게 유출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 장난감도 있고 가구 같은데 뭐 이런 것들 다 플라스틱 또 석유화학 물질로 이렇게 조합된 것들에 다 발행이 되고 영수증 같은 거에도 나오고 뭐 그러죠, 그죠? 신문 같은 데도 있고 그렇겠죠. 종이컵 또 통조림 캔 또 우리 밥솥에 안에 있는 코팅 뭐 이런 것들 다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세포 배양 실험을 했더니 이 프탈레이트, 비스페놀, 너닐페놀 이런 것들이 세포의 증식과 분열을 촉진시켜서 혹처럼 커지는 현상이 관찰된다.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이것은 환경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의 균형을 깨뜨려서 세포 증식을 가속화한다. 좀 더 엄밀히 얘기하면 남성 호르몬을 거세시킨다 그랬죠, 환경 호르몬이. 그래서 여성 호르몬의 성격을 증폭시켜요. 이렇게 그 세포 분열, 촉진, 증식, 저장 이게 여성 호르몬의 특징인데 그걸 강화시키니까 세포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능들이 문제가 생긴다. 그랬었어요. 환경 호르몬의 해학 잠깐 보고 다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또 요즘에는 이제 환경 호르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환경 호르몬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생기는 질병과 사망 4분의 1이 영향을 받는다는 건 정말 놀랍습니다. 오 박사님. 그럼요. 놀랍죠. 여러분들 자동차 매연, 배기가스, 공장 폐수, 뭐 연기 이런 것만 이제 생각하시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저 앞에 나와 있는 플라스틱 용기, 과자 봉지, 스티로폼, 그다음에 피자, 그다음에 햄버거 싸는 용지, 배달 용기 이런 데에도 다 들어있는 석유화학 물질, 요걸 환경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화학 물질인데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의 진짜 호르몬들을 일을 못하도록 교란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놈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아픕니다. 환경 호르몬은 독성 물질이기도 하고 발암 물질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자들한테는 유방암 자궁암, 남자한테는 전립선암 이거 아주 확실하게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왜냐하면 이 환경 물질, 환경 호르몬이 생김새가 여성 호르몬과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 화학 구조식이 여성 호르몬과 비슷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면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의 역할을 살짝 비틀어 버립니다. 제 역할을 못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질병들이 생기는데 여성들한테서는 아주 어릴 때는 성조숙중, 그래서 어린 아이가 갑자기 어른이 된 것 같이 이런 모습을 만들게 되고요. 한 20대 정도 되면은 생리통을 너무 심하게 하는 뭐 자궁 내막증 이런 걸 유발할 수도 있고, 여인은 불임이라든지 유방암, 자궁암을 유발해요. 남성들은 또 정자 숫자가 확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용신형한테 나타나고 있는 여성형 유방 이런 것도 막 생기기 시작해요. 탈모도 지금 생겨서 뒤가 거의 다 보호가세요. 이런 것들이 다 이 환경 호르몬이 우리한테 주는 아주 참 기가 막힌 해악입니다. 자, 그래서 정상 호르몬은 잘못이 없다. 물론 이제 호르몬을 막 써가지고 부족해서 이제 뭐 그런 부분들도 앞부분에서는 좀 다뤘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 가짜 호르몬인 환경 호르몬이 체내로 들어와요. 공기로, 피부로, 먹는 거로. 그래서 정상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한다. 그래서 이 호르몬 교란으로 생긴 질병을 치료하려면 무엇보다 환경 호르몬의 유입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미 유입된 물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생활관리, 또 충분한 수분 섭취, 또 장, 간, 신장 개선을 통해서 배출되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피를 깨끗하게 해서 호르몬을 원상복귀하는 게 중요하다. 왜? 호르몬을 원상복귀하는 방법은 호르몬을 분비하고 조절하는 기관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게 중요하죠. 그죠? 약물에 의존하기보다는 대부분의 호르몬 약물은 그 호르몬 양이 아주 미세하고 적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기술로는 조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기관들을 맑고 영양가 있는 피로 공급해주면 호르몬이 제 기능을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환경 호르몬이 또 많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 호르몬을 이렇게 없애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해독시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 해독시키기 위해서는 약으로 해독시킬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공부한 것들을 요약을 하면 우리 호르몬에 대해서 배웠어요. 호르몬은 우리 몸의 전체 지휘자이다. 그래서 항상성을 조절하려고 한다. 근데 이 호르몬은 장뇌 축에 작용을 해서 서로 장과 뇌와 호르몬이 서로 긴밀히 주고받는다. 이게 세로토닌 같은 경우는 90%가 장에서 생성이 되고 뇌에서 3% 이 정도 나온다고 얘기하는데 기분을 좌우하죠. 그리고 이게 세로토닌이 15시간 뒤에 멜라토닌으로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수면을 유지하고 또 멜라토닌이 기능을 다하면서 성장 호르몬 쪽에 또 영향을 준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대사 활동 또 영향을 주죠. 그래서 서로 삼각 그 관계이죠. 장내 호르몬이 서로 삼각적으로 연결이 잘 돼야 된다라는 거고 균형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면 코르티졸 호르몬이 또 불균형이 심화돼서 피로, 불면, 불안, 스트레스성 질환이 야기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이 뇌하수체, 갑상선, 또 부신, 췌장, 또 정소, 난소 이런 데의 균형과 회복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이 끝으로 이제 환경 호르몬이 세포의 수용체에 작용을 하는데 이 수용체에 작용이 되면 정상 호르몬이 개입 못하도록 방해하죠. 그래서 각종 암이나 갑상선이나 특히 이제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자궁암, 유방암, 난소암, 또 전립선암 이런 것들, 또 갑상선, 비만, 혈압, 당뇨 이런 만성 질환을 유발시키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환경 호르몬 들어온 것들은 차단하는 생활 습관이 필요하고 플라스틱이나 또 친환경 세제나 치약이나 어저께 배웠죠. 이런 것들을 바꿔 쓰고 계속 환경 호르몬이 들어오는 것들, 갑자기 일회용품 잘 안 쓰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들어온 것들은 음식 조심하고 들어온 독을 해독하는 게 장간 해독이죠. 333 디톡스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해독을 하면 호르몬에 의한 여러 가지 문제들도 모두 이렇게 치유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공부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냐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